그날 급식실에서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장면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호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9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심한 편식아로 소문난 남자아이였죠. 그 아이가 먹는 음식은 딱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감자튀김, 그리고 또 감자. 초록색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았고 처음 보는 음식이 접시에 올라오면 냄새부터 맡고는 고개를 획 돌려버리던 아이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 아이의 식판은 절반도 비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반납되곤 했고 저는 그걸 22년째 일하면서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저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토비가 그날 새까만 김으로 둘둘 말린 낯선 음식 한 조각을 손가락으로 집어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아이의 눈이 접시만큼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입을 오물거리며 씹는 것을 멈추지 못하더니 손이 곧바로 두 번째 조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각까지 망설임 하나 없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22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아이를 지켜봐왔지만 그런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제 손으로 집어먹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 교사에게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저런 아이를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 손이 멈추질 않네요. 그날 급식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더 주세요를 외쳤고 늘 절반은 남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던 급식판이 그날만큼은 바닥까지 텅텅 비었습니다. 도대체 저 김밥 한 줄이 무엇이길래 피쉬앤칩스밖에 모르던 우리 영국 아이들을 이토록 단숨에 바꿔놓은 걸까요? 그리고 22년 경력을 자랑하던 베테랑 영양사였던 제가 왜 그날 이후로 제가 평생 지켜온 모든 원칙을 송두리째 의심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아이 하나가 음식을 먹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 학교의 급식실이 그리고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신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헬렌 카터입니다. 잉글랜드 중부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급식 영양사 겸 조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올해로 꼭 22년째입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정부의 급식 기준이 바뀔 때마다 저는 메뉴판을 처음부터 다시 짰고 수백 종류의 요리를 직접 끓이고 구웠으며 매일 2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입맛을 살펴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당근을 골라내는지, 어떤 아이가 콩을 식판 구석으로 밀어내는지 저는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학교에 도착해 거대한 냄비에 물을 올리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됐습니다. 양파를 썰고 감자 껍질을 벗기고 오븐을 예열하고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200인분의 점심을 준비해 두는 것. 2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손등에는 뜨거운 트레이에 데인 흉터가 곳곳에 남아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칼질을 너무 많이 해 굵어져 있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이 분야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아니, 자부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죠. 적어도 급식에 관한 한 이 학교에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제게는 단 하나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것만 먹는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법칙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내 놓아도 아이들은 늘 먹던 것만 찾았습니다. 감자튀김, 소시지, 피쉬앤칩스. 영국 아이들의 식판은 늘 갈색이었죠. 튀기고 굽고 기름진 것들. 제가 아무리 신선한 푸른 채소를 곁들여도 그것들은 고스란히 남아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은 큰맘 먹고 지중해식 채소구이를 메뉴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색색의 파프리카와 가지를 올리브유에 구워 정성껏 담아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의 식판은 거의 그대로 반납됐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가득 찼습니다. 한 아이는 제게 와서 콧등을 찡그리며 선생님, 오늘 점심 왜 이래요?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강요하는 건 어른의 욕심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모험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아이들이 먹지 않을 음식을 만드는 건 시간 낭비이고 무엇보다 한정된 급식 예산의 낭비였으니까요. 제 주방은 늘 같은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월요일은 로스트 치킨, 화요일은 파스타, 수요일은 피쉬앤칩스, 목요일은 shepherd 파이, 금요일은 또 감자튀김. 22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은 시간표였습니다. 아이들은 만족했고 저는 편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주방에 균열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인 레이철 도일이었죠. 레이철은 저보다 한참 어린 30대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쉬는 시간엔 흥얼흥얼 한국 음악을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여행에서 사왔다는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가방에는 한글이 적힌 작은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죠. 처음엔 그저 젊은 사람의 한때 유행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선 사람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요즘 젊은 세대의 취미려니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교무실에서 제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헬렌, 이번 학기에 국제음식의 날을 열어보면 어때요? 아이들에게 다른 나라 음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김밥을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밥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거든요. 김밥이요? 그게 뭔데요? 한국식 음식인데 밥에 채소랑 계란, 햄 같은 걸 넣고 김으로 둘둘 말아서 동그랗게 썬 거예요. 한국에서는 소풍 갈 때나 운동의 날에 엄마들이 꼭 싸주는 대표 음식이래요. 한 줄만 먹어도 든든하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수십 번은 봤는데 그걸 보면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더라니까요. 레이첼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까만 테두리에 알록달록한 속을 가진 동그란 음식이 도마 위에 가지런히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계란,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분홍색 햄이 하얀 밥과 함께 둘둘 말려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까만 김이라니. 22년 경험상 영국 아이들이 검은색 음식을 먹을 리 없었습니다. 검은색은 아이들이 가장 경계하는 색이거든요. 게다가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엔 빨갛고 매운 고추와 코를 찌르는 강한 향신료부터 떠올랐습니다. 그런 음식을 우리 순한 아이들이 어떻게 먹겠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마음은 고마운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안 먹어요. 색깔부터가 까맣잖아요. 토비 같은 아이는 보기만 해도 도망갈걸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낯설어요. 어른 입맛이라면 모를까 9살, 10살짜리 아이들한텐 무리예요. 제가 토비를 예로 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비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편식아였거든요. 9살이지만 또래보다 작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도 늘 걱정이 많았죠. 그 아이가 먹는 건 오로지 감자튀김과 삶은 감자, 그리고 가끔 흰빵 정도였습니다. 급식실에서 새로운 메뉴가 나오는 날이면 토비는 시판을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결국 감자만 깨작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토비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원래 저런 아이라고 22년 동안 봐온 수많은 편식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까만 김밥이라니 토비에게는 더더욱 어림없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레이첼은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맵지 않아요, 헬렌. 김밥은 전혀 안 매워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순한 재료로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22년 경력으로 단언할 수 있었거든요. 영국 아이들의 입맛은 누구보다 보수적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식감, 익숙하지 않은 색, 익숙하지 않은 냄새. 그중 단 하나만 걸려도 아이들은 가차없이 식판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김밥은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것도 전부 가지고 있었죠. 낯선 식감, 새까만 색, 낯선 냄새. 제 눈에 그것은 실패가 예약된 메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날 레이첼과의 대화를 그저 흘려보냈습니다. 젊은 교사의 가벼운 제안 하나쯤은 22년 베테랑인 제 판단 앞에서 아무런 무게도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어둑한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음악이며 드라마로 유명한 건 알겠다. 하지만 음식까지, 그것도 우리 학교의 그 까다로운 아이들이 받아들일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김밥이라는 그 낯선 단어가 머릿속에 며칠이나 맴돌았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22년의 경험이 그건 무리라고 제게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영국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라는 건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가수들 이야기가 나왔고 동네 마트에서도 한국 라면이 슬그머니 진열대 한쪽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쓰는 돈이 1년에 약 35억 파운드에 달하고 그중 무려 58%가 식품이라고 합니다. 음악이나 드라마보다 오히려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식품의 영국 수출이 1년 만에 122%나 늘었다고 합니다. 한 해 사이에 2배 넘게 뛴 겁니다. 누군가는 이미 영국의 식탁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읽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흐름을 그저 어른들의 한때 유행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우리 급식실, 우리 아이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먼 세상 이야기라고 말이죠.
제 좁은 주방 안에서 저는 그 거대한 변화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철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끈질기게 김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교무실에서 차를 마실 때도 그녀는 김밥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안 돼요, 레이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 말이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진리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저는 제 경험이 곧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의 말도 그 믿음은 흔들 수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원칙의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익숙한 메뉴, 익숙한 믿음, 익숙한 확신. 그것이 22년간 저를 지탱해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그 단단한 원칙에 첫 균열을 낼 사건이 바로 코앞까지 조용히 다가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새까만 김으로 둘둘 말린 작은 한 줄의 음식으로부터 말입니다. 며칠 뒤 학교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면서 제 평온했던 주방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문이 도착한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막 오븐에서 shepherd 파이를 꺼내 식히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직접 조리실로 내려와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정부가 학교 급식 기준을 새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피시앤칩스 같은 튀김류의 제공 횟수를 크게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균형 잡힌 단백질을 더 많이 넣으라는 것이었죠. 특히 기름에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니. 우리 학교 메뉴의 절반 가까이가 튀김류였거든요. 수요일에 피시앤칩스, 금요일에 감자튀김,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 너깃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거나 줄어들어야 했습니다. 조장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헬렌,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예요. 22년 경력이잖아요. 그 말이 평소 같았으면 든든하게 들렸겠지만 그날만큼은 무거운 짐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조장 선생님이 조리실을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조리실에 혼자 남아 텅 빈 메뉴판을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죄다 제한 대상이었고 영양 기준을 채우는 음식은 죄다 아이들이 거부하는 것들이었죠. 채소를 늘리면 시판이 그대로 반납될 것이고 튀김을 줄이면 아이들이 점심을 굶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메뉴를 적었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통밀빵 샌드위치, 렌틸콩 수프, 구운 채소. 적어놓고 보면 영양은 완벽했지만 그 음식들 앞에서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외국 종이는 지운 자국으로 너덜너덜해졌고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메뉴가 한순간에 쓸모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 익혀온 외국어가 갑자기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식탁에 메뉴판을 펼쳐놓고 끙끙댔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일이 좀 복잡해졌어 라고만 답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일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실 새 기준이 이렇게 강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 어린이들의 비만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거든요. 통계를 보면 영국 어린이 약 3명 중 1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합니다. 3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이라는 겁니다. 기름지고 튀긴 음식 위주의 식단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었죠. 저도 그 문제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토비처럼 마른 아이도 있었지만 점심마다 감자튀김을 산더미처럼 받아가는 통통한 아이들도 분명 많았으니까요. 한 아이는 일주일에 5번 다 감자튀김만 골라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시판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채소를 먹일 방법도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새 기준이 100번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옳은 것과 아이들이 실제로 먹는 것은 제 22년 경험상 늘 정반대였으니까요. 영양학 교과서와 급식실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메뉴판을 들여다봤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소 스튜, 통밀 파스타, 콩 요리. 머릿속으로 만들어보는 모든 메뉴 끝에는 시판을 밀어내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토비의 굳은 표정이.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조리실 한 구석에서 새 메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레이철이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보온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죠. 헬렌, 잠깐 시간 괜찮아요? 그녀가 도시락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바로 그 사진 속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까만 김에 둘둘 말린 동그란 김밥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직접 만들어 온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메뉴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거절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맵지 않았습니다. 짜지도 않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코끝으로 퍼졌고 짭조름한 김과 부드러운 밥, 아삭한 채소가 한꺼번에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노란 계란의 부드러움, 당근의 달큼함, 시금치의 향긋함이 하나하나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입에 이렇게 다양한 맛과 식감이 담길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균형이었습니다. 어느 한 맛이 튀지 않으면서도 모든 재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었죠. 밥은 든든했고 채소는 상큼했고 계란과 햄은 적당히 고소했습니다. 22년 동안 수천 가지 음식을 다뤄온 제 혀가 이 작은 한 줄의 음식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저는 무심코 두 번째 조각으로 손을 뻗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멈칫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밥을 거부하던 제가 정작 제 손은 다음 조각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때요? 레이첼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맛있네요. 생각보다 훨씬. 안 맵고 뭐랄까 균형이 잡혀 있어요. 레이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죠. 헬렌, 잘 생각해봐요. 김밥은 튀기지 않아요. 밥에 채소, 계란, 햄이 한 줄에 다 들어있어요. 제 급식 기준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채소, 통곡물, 단백질의 균형. 김밥은 그걸 한 번에 해결해줘요. 저는 손에 든 김밥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레이첼의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튀기지 않은 음식, 채소와 단백질이 한 줄에, 세 기준이 요구하는 모든 것. 그동안 저는 김밥의 까만색과 낯선 모양만 봤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영양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도 제 안의 오래된 목소리는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맛있는 것과 아이들이 먹는 것은 다르다. 22년 동안 그래왔잖아. 어른 입맛에 맞는다고 아이들 입맛에 맞는 건 아니야. 저는 도시락통을 다시 레이첼에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맛은 인정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먹을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특히 색깔이 아이들은 검은 음식을 무서워하거든요. 레이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다음 달에 국제음식의 날을 한번 열어봐요. 딱 하루만요. 정식 메뉴로 넣자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 행사로요. 아이들이 한국 김밥을 직접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만약 아이들이 안 먹으면 제가 다시는 김밥 이야기 안 꺼낼게요. 어때요? 딱 하루. 체험 행사. 그 정도라면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속으로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김밥을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레이첼도 마침내 단념할 테니까요. 제 22년 원칙이 옳았음을 증명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딱 하루만이에요. 대신 아이들이 안 먹어도 저를 원망하지 말아요. 레이첼은 활짝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헬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국인 학부모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직접 와서 김밥을 만들어 주시기로 했어요. 민지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국제음식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날짜는 3주 뒤로 잡혔죠. 저는 그날을 별 기대 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빨리 그날이 와서 이 김밥 소동이 끝나기를 내심 바랐습니다. 아이들이 까만 김밥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나면 레이첼도 단념할 것이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3주 동안 레이첼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학부모 민지라는 분과 몇 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재료를 쓸지, 몇 인분을 만들지, 아이들에게 알레르기는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챙겼죠. 그 열정만큼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결국 아이들의 선택은 정해져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하루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흔한 행사 하루가 지나가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국제음식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금요일이었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학교에 도착한 저는 급식실 한쪽에 임시 조리대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용 식탁보를 깔고 여러 나라의 국기로 급식실을 장식했죠. 레이첼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작은 안내판까지 손수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정성에 저는 속으로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학교 정문으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정하게 묶은 머리에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동양인 여성이었죠. 바로 그녀가 민지였습니다.
장바구니가 어찌나 무거운지 그녀의 팔이 살짝 떨릴 정도였습니다. 민지는 한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워킹맘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두 아이를 돌보는 늘 바쁜 분이었죠. 그런 그녀가 귀한 휴가를 하루 내서 우리 학교에 김밥을 만들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200인분이 넘는 양요. 보통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지는 전날 밤 늦게까지 재료를 미리 손질해두고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안 쳤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들 도시락도 아닌 남의 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렌 선생님. 레이첼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하나씩 꺼내 조리대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밥, 까만 김, 노란 단무지,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분홍색 햄, 그리고 노릇하게 묻힌 계란지단. 색색의 재료가 조리대 위에 가지런히 펼쳐지자 그 자체로 작은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예뻐도 결국 까만 김으로 싸면 아이들은 고개를 돌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지가 김 한 잠을 펴고 그 위에 밥을 얇게 깔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마치 오랜 세월 수없이 반복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밥 위에 재료를 한 줄로 가지런히 올리고 끝에서부터 긴발로 단단하게 말아가는 모습은 솔직히 하나의 작은 공예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너무 느슨하면 풀어지고 너무 세게 말면 터지거든요. 한국 엄마들은 다 이걸 손으로 익혀요. 저도 어릴 때 엄마 옆에서 보고 배웠죠.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김밥 한 줄이 완성되더니 곧 도마 위에서 일정한 두께로 동그랗게 썰렸습니다. 칼이 김밥을 지날 때마다 사각사각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반면에는 노랑, 주황, 초록, 분홍이 어우러진 알록달록한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까만 김 안에 그렇게 화려한 속이 숨어 있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단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양사의 눈으로 보니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한 끼였습니다. 탄수화물인 밥, 단백질인 계란과 햄,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한 채소들. 그 모든 영양소가 동그란 한 조각 안에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죠. 제가 메뉴판 앞에서 그토록 끙끙대며 짜내려던 그 균형이 이 작은 한 조각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급식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특별했습니다. 평소의 갈색 음식 대신 조리대 위에 알록달록한 김밥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첫 반응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김밥을 바라봤죠. 몇몇 아이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고 몇몇은 까만색이 좀 이상해요 라며 콧잔등을 찡그렸습니다. 한 아이는 김밥을 손가락으로 콕 찔러보기까지 했죠. 저는 속으로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생각하며 슬며시 안도했습니다. 역시 22년 경력은 틀리지 않았다고요. 급식실 안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김밥 앞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먼저 먹을지 망설였죠. 그 짧은 정적이 저에게는 마치 제 원칙이 증명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한 용감한 여자아이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한 그 아이가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오물거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 됐습니다. 술렁이던 아이들이 너도 나도 김밥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죠. 한 명이 먹자 두 명이 따라 먹었고 두 명이 먹자 네 명이 손을 뻗었습니다. 나도 하는 소리가 급식실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어색한 침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급식실은 순식간에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김밥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어떤 아이는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이 좋다고 했고 어떤 아이는 계란이 들어간 부분이 제일 맛있다며 골라 먹었습니다. 평소 채소라면 질색하던 아이들이 시금치와 당근이 든 김밥을 아무렇지 않게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김밥 안에 들어있으니 채소인 줄도 모르고 먹는 것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믿기 어려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새 메뉴가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절반은 남아 쓰레기통으로 갔을 텐데 그날은 만드는 속도가 먹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민지의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김밥은 만들기가 무섭게 사라졌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보루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토비였습니다. 토비, 우리 학교 최고의 편식아. 감자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아이. 저 아이만큼은 절대 김밥을 먹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토비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편식아는 안 먹는다는 제 원칙은 지켜지는 셈이었으니까요.
그 토비가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알록달록한 김밥 무더기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곁눈질하면서도 정작 자기 손은 쉽게 내밀지 못하고 있었죠. 그 작은 얼굴에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곧 늘 그랬듯 고개를 돌리고 감자를 찾으러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 그 아이의 선택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비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는 김밥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더니 아주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작은 입이 오물오물 움직이는 동안 아이의 표정이 경계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환희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토비의 손이 두 번째 조각으로 향했습니다. 망설임 하나 없이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들고 있던 집게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로운 음식에 손을 대지 않던 그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서 김밥을 두 조각, 세 조각 연달아 먹고 있었습니다. 토비는 세 번째 조각을 입에 넣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안 가득 김밥을 문 채 두 볼이 빵빵해진 채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더 먹어도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왔거든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토비는 신이 나서 네 번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식판에는 처음으로 감자가 아닌 다른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아서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옆에 있던 레이첼이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봐요, 헬렌. 저는 그날 급식실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김밥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판에 김밥을 더 받으려고 줄을 서고 친구와 어떤 속재료가 더 맛있는지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아이는 김밥의 단면 무늬가 예쁘다며 한참을 들여다봤고 어떤 아이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겠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급식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늘 절반은 남아버려지던 음식이 그날은 단 한 조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빈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는 건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22년 동안 단단히 박혀있던 무언가가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틀렸나? 아이들은 익숙한 것만 먹는다. 그 원칙이 제 평생의 확신이 작은 김밥 한 줄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새로운 것을, 그것도 새까만 세계의 낯선 음식을 아이들이 거부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달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거부했던 건 어쩌면 그 음식들이 맛이 없거나 매력이 없어서였을지도 모른다고. 아이들의 입맛이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제가 충분히 매력적인 음식을 내놓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 생각이 들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행사가 끝나고 저는 텅 빈 조리대 앞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밥은 단 한 줄도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배나 많이 만들었는데도 부족할 정도였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식자재 유통사에서는 한국 제품 수요가 1년 새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의 입맛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 변화의 물결이 그날 우리 학교 급식실에까지 밀려든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빈 보마를 정리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김밥을 마느라 그녀의 손가락 끝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뿌듯함이 가득했죠. 아이들이 정말 잘 먹네요. 한국에선 김밥이 워낙 흔한 음식이라 영국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해 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 도시락 쌀 때처럼 정성껏 만들었더니 마음이 통했나 봐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늘 아이들이 이걸 안 먹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22년 경력으로요. 그런데 제가 틀렸네요. 민지는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토비의 그 환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더 먹어도 돼요? 라고 묻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작은 김밥 한 줄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감자만 먹던 아이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그 질문이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평생을 영양사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제가 정작 이 작은 음식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가슴 한가운데서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양사로서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제대로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22년 영양사의 자존심을 걸고 이 작은 음식이 가진 비밀을 끝까지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노트를 펼쳐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밥, 김, 계란, 시금치, 당근, 단무지, 햄. 그리고 그 옆에 각 재료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분석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 영양학 교과서를 펼쳐놓고 의도적으로 골라넣은 것처럼 완벽하게 짜여 있었거든요. 먼저 밥, 탄수화물, 즉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계란과 햄은 양질의 단백질, 자라나는 아이들의 근육과 뼈를 만드는 재료죠.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의 보고이고 당근은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단무지는 입맛을 돋우는 동시에 아삭한 식감으로 씹는 재미를 더해주고요. 김은 또 어떤가요? 바다에서 온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응축된 그야말로 작은 영양 보충제 같은 식품이죠. 저는 각 재료의 영양소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빠짐없이 한 줄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많거나 모자라지 않고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채로요. 저는 펜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새 급식 기준이 그토록 까다롭게 요구하던 항목들이 떠올랐거든요. 충분한 채소, 퐁곡물, 균형 잡힌 단백질, 튀기지 않은 조리법. 그 모든 항목에 김밥은 빠짐없이 동그라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머리를 싸매고 풀려던 숙제의 답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의 평범한 도시락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이 이제야 비만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급식 기준을 뜯어고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균형 잡힌 한 끼를 아이들 가방에 넣어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비가 너무도 선명해서 한동안 노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펜을 쥔 손에 식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영양사로서 22년을 살아온 제가 정작 이 단순한 진실을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찾아봤던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쓰는 돈이 1년에 약 35억 파운드, 그중 무려 58%가 식품이라는 그 통계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어른들의 유행이라고 흘려들었던 그 숫자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영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에서 제가 방금 발견한 그 균형의 가치를 이미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 아닐까. 음악이나 드라마보다 식품에 더 많은 돈을 쓰는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대표 음식인 피쉬앤칩스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흰살 생선에 두꺼운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고 그 옆에 다시 감자를 튀긴 칩스를 산더미처럼 곁들입니다. 탄수화물과 기름과 또 탄수화물, 맛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는 어디에도 없고 조리법은 온통 튀김이죠. 새 급식 기준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한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 옆에 김밥을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똑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한쪽은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 덩어리이고 다른 한쪽은 밥과 채소와 단백질이 조화를 이룬 한 끼였습니다. 같은 점심시간, 같은 아이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면서도 영양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두 음식의 조리 과정을 머릿속으로 비교해봤습니다. 피쉬앤칩스는 펄펄 끓는 기름에 2번 튀깁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은 기름을 잔뜩 머금게 되죠. 반면 김밥은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튀기는데 쓰지 않습니다. 밥을 짓고 채소를 데치고 계란을 붙여 둘둘 말 뿐입니다. 같은 한 끼라도 아이들의 몸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영국 어린이 약 3명 중 1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는 그 통계가 다시금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피쉬앤칩스 대신 김밥 같은 음식을 먹어왔다면 그 숫자는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날 토비가 김밥을 먹던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감자튀김만 먹던 아이가 처음으로 채소와 단백질이 골고루 든 균형 잡힌 한 끼를 스스로 완식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더 달라고 하면서요. 저는 김밥 하나의 영양 구성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김밥 한 줄에는 쌀, 김, 계란, 시금치, 당근, 단무지, 햄이 들어갑니다. 7가지 재료가 한 번에 들어가는 셈이죠. 영국 아이가 평소 한 끼에 먹는 재료 가지 수가 보통 2-3가지에 불과하다는 걸 떠올리면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감자튀김 한 가지를 먹던 토비가 김밥 한 줄로 단숨에 7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먹게 된 겁니다. 영양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밥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채소를 골라내지 못하게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채소가 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먹게 만드는 것. 김, 한 장 안에 모든 영양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 저는 영양사로서 그 설계의 정교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들에게 채소를 먹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채소를 잘게 다져 소스에 숨기기도 하고, 보기 좋게 모양을 내기도 하고, 먹으면 상을 주겠다고 달래기도 했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은 귀신같이 채소를 찾아내 골라냈으니까요. 그런데 김밥은 달랐습니다. 채소를 숨기는 게 아니라 채소를 맛있는 한 끼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녹여냈습니다. 그 차이가 22년 동안 제가 풀지 못한 숙제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 내내 김밥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급식실에서도 집에서도 잠자리에서도 김밥의 단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도서관에서 한국 음식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김밥은 단순한 분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풍날, 운동의 날, 시험 보는 날 같은 특별한 날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싸주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줄 안에 영양과 정성을 함께 담아내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 음식의 날 이후 아이들 사이에서 김밥이 화제가 됐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 언제 또 김밥 먹어요? 라고 물어왔고, 어떤 아이는 주말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김밥을 만들어 봤다며 신이 나서 자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자기가 만든 김밥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죠. 비록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채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토비에게 일어났습니다. 김밥을 먹어본 토비는 그날 이후로 급식실에서 바른 새로운 음식에도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이가 어느 날은 닭고기를 먹어보고 또 어느 날은 브로콜리를 한 입 베어 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새로운 맛의 문이 열리자 그 아이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매일같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토비의 어머니가 어느 날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토비가 집에서도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김밥을 먹은 뒤로 음식에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 까다롭던 애가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눈시울이 시큰해졌죠. 제가 22년 동안 그토록 풀고 싶었지만 끝내 풀지 못했던 숙제, 바로 편식하는 아이의 마음을 여는 일을 작은 김밥 한 줄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토비의 어머니는 떠나기 전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토비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영양제도 먹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김밥 한 줄이 그 모든 걸 해냈네요. 정말 신기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풀려던 문제를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음식 하나가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조리실에 혼자 남아 직접 김밥을 말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지에게 배운 대로요. 김을 펴고 밥을 얇게 깔고 재료를 한 줄로 올린 뒤 김발로 돌돌 말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엔 김이 자꾸 터지고 밥이 옆으로 삐져나왔습니다. 너무 세게 말면 김이 찢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말면 속재료가 우르르 쏟아졌죠. 손이 도무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2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는 제가 김밥 한 줄을 제대로 말지 못해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겸허해지기도 했습니다. 10번, 20번 실패한 끝에 마침내 그럴듯한 김밥 한 줄이 완성됐습니다. 김바르진 제 손가락은 밥풀로 끈적끈적해졌고 앞치마에는 참기름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마치 처음 요리를 배우던 신입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저는 완성된 김밥을 도마 위에 올리고 천천히 썰었습니다. 칼날이 김밥을 가르며 사각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단면에 알록달록한 무늬가 드러나는 순간 저는 왈칵하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작은 한 줄을 위해 한국의 엄마들은 새벽마다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짓고 정성껏 말아왔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손으로 한 줄 한 줄 말아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직접 김밥을 말아보고 나서야 그날 민지의 손가락 끝이 왜 빨갛게 부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백줄이 넘는 김밥을 마는 동안 그녀는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아이들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김밥 한 줄 한 줄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거죠. 토비가 그 맛에 반한 건 어쩌면 단순히 재료의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에 든 김밥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22년 동안 제가 음식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아봤습니다. 저에게 음식은 늘 영양 성분표였습니다. 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숫자로만 음식을 봐왔던 거죠. 아이들이 먹을지 안 먹을지, 효율적인지 아닌지, 예산에 맞는지 아닌지. 저는 음식을 그렇게 계산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출근해 200인분의 점심을 만들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음식에 마음을 담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영양 기준을 채우는 것. 그게 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어느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김밥은 음식이 숫자 그 이상이라는 것을 제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김밥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동안 제가 만든 수만 그릇의 음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음식들은 영양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과연 아이들의 마음까지 채워주었을까? 저는 처음으로 그런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텅 빈 조리실에서 입 밖으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음식을 영양 성분표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 한 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들어있었어요. 조리실은 텅 비어 있었고 제 목소리는 빈 공간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평생 알아왔다고 믿었던 음식이라는 것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장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처음으로 직접 만 김밥 한 줄을 들고서요. 텅 빈 조리실의 형광등 굴빛 아래 그 까만 기만에 든 알록달록한 속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영양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22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은 효율과 예산과 규정 속에 묻혀버렸죠. 작은 김밥 한 줄이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알록달록한 속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 첫 김밥이었죠. 고소한 참기름 향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22년 만에 다시 찾은 어떤 마음 같았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틀렸던 건 아이들의 입맛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바라보는 제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민지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김밥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민지는 흔쾌히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민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두 아이의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밥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집이었죠. 민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셨어요? 마침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이 만들어봐요. 민지의 주방은 그녀의 손길 오픈주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밥이 갓 지어져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시금치와 당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 모든 풍경이 한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매일 펼쳐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칼질을 할 때마다 도마에서 경쾌한 소리가 났고 그 리듬이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소풍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엄마가 김밥을 마는 소리였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깜깜한 새벽에 엄마는 혼자 부엌불을 켜고 서서 제 도시락을 싸고 계셨어요. 전날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손질하고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그 모든 걸 제가 일어나기 전에 끝내놓으셨죠. 민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련해졌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알았죠. 그 새벽잠을 포기하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김밥을 마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학교에 갈 때면 샌드위치를 싸주시곤 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은 영국이든 한국이든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엄마들은요, 김밥을 그냥 음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소풍 가서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예쁘고 맛있게 싸주고 싶은 마음으로 마는 거예요. 단무지 하나, 계란 한 줄도 허투루 넣지 않아요.
색깔이 예쁘게 나오도록 단면이 알록달록하도록 정성을 다하죠. 김밥 한 줄에는 그날 하루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사랑을 손으로 마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 새벽에 일어나 그렇게 사랑을 한 줄 한 줄 말아서 아이 가방에 넣어줘요. 민지의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사랑을 손으로 만다. 저는 그 표현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끝에서 한 줄 한 줄 완성되어가는 김밥을 바라볼 뿐이었죠. 22년 동안 음식을 만들어 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식에 사랑을 담는다는 것. 그건 제 영양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칼로리 계산법이나 영양 균형 공식은 배웠어도 음식에 마음을 담는 법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민지가 그날 국제 음식의 날에 왜 그렇게 빙긋 웃기만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그 안에 담긴 정성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저는 민지 옆에서 김밥 마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조리실에서 혼자 끙끙대며 익혔던 것과는 또 달랐죠. 민지는 제 손을 직접 잡고 김발 쥐는 법, 밥을 까는 두께, 재료를 올리는 순서, 많은 힘 조절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야 속이 안 빠져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가르침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딸에게 손맛을 물려주듯 정성스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서툴러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면 모양이 좀 삐뚤어도 맛있어져요. 그 말에 저는 토비를 떠올리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더 먹어도 돼요? 라고 묻던 모습을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200명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누군가를 떠올리며 많이 손끝에 정과는 다른 정성이 실렸습니다. 김발을 쥔 손에 힘이 자연스럽게 조절됐고 밥을 까는 두께도 한결 고르게 펴졌습니다. 마음이 손으로 전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만든 김밥을 보고 처음 치고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녀일 것처럼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가 마음을 담아 만든 첫 김밥이라는 점에서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든 김밥을 접시에 예쁘게 담아 식탁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죠.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식탁 위 김밥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김밥을 한 조각 입에 넣자 제가 조리실에서 혼자 만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이 났습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함께 만든 김밥에는 어떤 온기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단지 재료의 합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함께 나누는 시간까지 모두 담기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 씨, 저는 영양사로 22년을 일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끼니를 만들어 왔죠. 그런데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음식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영양소를 기계적으로 조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새 급식 기준이 내려왔을 때 저는 그저 규정을 어떻게 맞출까만 고민했어요. 채소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을 먹을 아이들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어떻게 하면 즐겁게 먹을지 말이에요. 민지는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헬렌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22년 동안 한자리에서 아이들을 먹이셨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나오셔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단순한 급식 아주머니가 아니라 매일 따뜻한 점심을 책임져주는 분이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 마음을 조금 더 보태면 그게 진짜 완벽한 한 끼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에 코끝이 다시 시큰해졌습니다. 그동안 제 일을 그저 반복되는 노동으로만 여겨왔는데 민지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해온 22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으로 붉 깨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집 거실에 노을빛이 가득 차오르는 동안 우리는 한참 동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 마음에 대해, 그리고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22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 한구석이 그날 민지의 집에서 따뜻한 보리차처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집을 나설 때 그녀는 제 손에 김밥 2줄을 싸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드세요 라며 환하게 웃으면서요. 그 작은 호의가 그날 하루를 더없이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켜 올라왔거든요.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조수석에 놓인 김밥 봉지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참기름 향이 그 모든 감정 위로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것만 먹는다는 원칙. 그건 사실 제 게으름의 변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귀찮아서, 실패가 두려워서 저는 그 원칙 뒤에 편안하게 숨어 있었던 거죠. 22년이라는 경력이 어느새 저를 변화에 둔감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정력이 쌓일수록 저는 더 유연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민지와 토비 그리고 작은 김밥 한 줄이 그 단단한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까만색이든 낯선 모양이든 처음 보는 음식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단지 그 음식이 충분히 맛있고 그 안에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다면 말이죠. 제가 22년 동안 굳게 믿었던 그 원칙은 결국 아이들을 과소평가한 어른의 편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새 급식 기준이 내려온 뒤로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막막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메뉴판 앞에서 펜을 들지 못하던 무거운 마음도, 아이들이 음식을 남길까봐 전전긍긍하던 불안도 모두 가셨죠. 대신 그 자리에는 내일이 기대되는 설렘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익숙한 것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아이들에게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한국의 엄마들이 새벽마다 사랑을 손으로 말아내듯이 저도 제 일에 다시 마음을 담겠다고요. 그 결심을 하고 나니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일이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입 영양사 시절의 그 두근거림이 가슴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어떤 메뉴를 시도해볼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학교 전체로 넓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김밥 한 줄이 토비를 바꿨듯이 이제 그것이 우리 학교의 급식을, 나아가 더 많은 아이들의 식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은 예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김밥은 그날 단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저는 교장 선생님께 김밥을 정식 메뉴 후보로 올리자고 제안했고, 교장 선생님은 그날의 텅 빈 음식물 쓰레기통을 떠올리며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헬렌, 당신이 이런 제안을 하다니 놀랍네요. 라며 웃으셨죠. 22년 동안 늘 같은 메뉴만 고집하던 제가 변한 것을 교장 선생님도 한눈에 알아보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2번 김밥이 정식 급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다 마는 건 아니고 학부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준비하죠. 민지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어느새 우리 학교에는 작은 김밥 모임이 생겼습니다. 영국인 학부모와 한국인 학부모가 함께 둘러앉아 김을 펴고 밥을 까는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김밥이 나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아침부터 점심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김밥 날이에요? 라고 묻는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복도에 가득하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음식 하나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탄하곤 합니다. 토비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학교의 편식아가 아닙니다. 김밥으로 음식의 문을 연 그 아이는 이제 채소가 든 음식도, 처음 보는 메뉴도 곧잘 먹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 이제 브로콜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김밥도 만들어 봤어요. 그 말을 하는 토비의 얼굴이 어찌나 밝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또래보다 작고 마르던 그 아이가 요즘은 부쩍 키도 크고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기운 없던 토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골고루 먹기 시작하면서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진 거죠. 그 변화의 출발점이 작은 김밥 한 조각이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합니다. 변화는 우리 학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밥 급식 이야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인근 다른 학교의 영양사들이 우리 학교를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까다로운 아이들이 채소를 그렇게 잘 먹게 됐는지, 그 비결이 대체 뭔지 궁금해하면서요. 저는 그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김밥을 함께 만들어 보였죠. 한때 김밥을 그토록 못 믿어하던 제가 이제는 다른 영양사들에게 김밥을 권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튀김류를 제한하는 새 급식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에게 우리 학교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된 겁니다. 균형 잡힌 영양과 아이들의 만족, 그 어렵다는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사례로 말이죠.
한 영양사 모임에서는 제게 직접 강연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집이 2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던 제가 다른 영양사들 앞에서 우리 학교의 김밥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작은 학교의 영양사일 뿐이지만 우리가 시작한 그 작은 변화가 점점 더 널찍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급식실 한쪽에 서서 아이들이 김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알록달록한 단면을 신기해하는 아이, 친구와 김밥을 나눠 먹는 아이, 더 달라고 손을 번쩍 드는 아이. 급식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22년 전 제가 처음 영양사가 되며 꿈꿨던 바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먹는 모습이요. 오래도록 잊고 있던 제 꿈이 작은 김밥 한 줄을 통해 비로소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인정합니다. 제가 22년 동안 그토록 굳게 믿었던 아이들은 익숙한 것만 먹는다는 원칙은 틀렸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음식이라면,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닫혀있던 건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작은 김밥 한 줄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좋은 급식 메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내려놓는 용기였고 익숙함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으며 무엇보다 음식에는 영양 그 이상의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음식이란 결국 무엇일까? 그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하는 일이 아닐까. 한국의 엄마들이 새벽에 일어나 사랑을 손으로 말아내듯이 저도 이제 매일의 급식에 그런 마음을 담으려 노력합니다. 비록 200인분이라는 많은 양이지만 그 한 그릇 한 그릇을 받을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손끝에 자연스레 정성이 실리더군요. 며칠 전 민지가 다시 우리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김밥 만들기 봉사를 위해서였죠.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그 작은 김밥 한 줄이 22년 동안 굳어있던 저를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도요. 민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헬렌 선생님. 선생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음식은 그저 다리일 뿐이에요. 그 다리를 건너기로 결심한 건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김을 펴고 밥을 깔고 정성껏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어머니와 영국의 한 영양사가 나란히 앉아서요. 처음엔 그토록 까만 김밥을 의심하던 제 손이 이제는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그 한 줄을 말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국경을 넘는 가장 다정한 언어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따뜻한 한 끼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김밥 한 줄이 피시앤칩스밖에 모르던 아이들의 입맛을 열었고 닫혀있던 한 영양사의 마음을 열었으며 영국과 한국이라는 두 세계를 따뜻하게 이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같이 학교에 나와 아이들의 점심을 준비합니다. 손등의 흉터도 굵어진 손가락 마디도 그대로지만 이제 제 마음가짐은 22년 전과도 석 달 전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음식을 차가운 영양 성분표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한 그릇, 한 줄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정성껏 담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아채고 더 맛있게 먹어줍니다. 가끔 토비가 김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을 때면 저는 그 작은 한 줄이 시작한 기적 같은 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짓곤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때로는 새까만 김에 둘둘 말린 작은 한 줄의 정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22년 만에 비로소 배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